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강이죠. 네, 지난 시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돈을 푼 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유동성 공급, 저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게 뭘까요? 돈 풀었을 때의 부작용.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편에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나타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돈 풀기에 대한 저항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나요? 자, 그러다가 전 세계 경제는요, 이례적인 보건의 위기죠. 코비드 19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바이러스죠, 하나의. 자, 그럼 볼게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회의적인 시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등장해서 거대한 돈 풀기를 통해서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하나의 자연재해와 같다고. 태풍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다고. 자연재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리는 하나의 제한 같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을 때 경제활동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뭘 내야 되죠? 달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면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되겠죠? 파산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었던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행들도 이른바 줄도산을 하게 되겠죠. 은행들이 막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금융위기 때 보셨죠? 대출이 안 나가고 해외에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돌아와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4, 5개월 동안 나타났던 현상이요, 코비드 19 사건 때는요, 한 달 만에 압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00까지 뛰었던 게 순식간에 1450포인트까지 빠지더라고요. 20일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졌습니다. 그 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막 녹아내리던데요. 바이러스 때문인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거대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는 두려움, 이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앙은행은 바이러스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뭘 치료할 수 있냐면 이자를 못 내서 파산하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겠죠. 뭘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뭘 할 수 있냐면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수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건 1번이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캐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자를 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금융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자 받는 걸 가지고 유예를 시키는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강력한 경기부양책이라는 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돈을 많이 풀 때는 뭐가 문제가 되죠?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앞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나요? 찾아오지 않았죠.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감한 돈 풀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졌었던 돈 풀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이렇게 풀려나왔었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요게 코로나 사태 당시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만큼 늘어나죠.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와, 어떠세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늘렸던 것만큼 단기에 집중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주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로 5조 달러를 풀어줬고요. 그거와 별개로 재정 사이드에서 5조 달러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면 와, 이 돈이면 실제 금융위기 이후에 썼던 경기 부양책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잖아요.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무엇을 만들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늘리게 되면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코비드 19이 딱 터진 다음에 자, 사람들은요, 경제 활동을 멈추게 되죠. 그럼 생산 활동을 멈추니까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주머니에 돈이 바로 꽂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을 했겠죠.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중앙은행이요, 좀 쉽게 생각한 면이 있어요. 왜? 돈을 뿌려주면 바로 다음날 쓸 수 있지만 공급이라는 건요, 공급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 지나서 공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 오르던 게 완화가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긴축을 안 하고 계속 돈을 풀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공급이 시차 때문에 돌아오긴 했었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왜? 그만큼 경기 부양책이 강했다는 거죠. 자, 이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소비 지출 추이라는 겁니다. 소비한 총량을 나타내요. 파란색 선을 한번 보시죠.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꾸준하게 일정하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뭐가 훅 주저앉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코비드 19입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자,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이때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죠? 쫙 잡아 올리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마치 위로 내던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강한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빨간색 점선은 뭐냐면 요 파란색 선의 추세선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최근에 요렇게 소비가 늘어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까지. 근데 보세요. 코로나 때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하늘로 던져버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추세선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가 없었을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보다 더 크게 늘어났죠. 이 정도 크기면 거의 2년치 상승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이만큼 수요가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뭘 만들게 되냐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기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걱정이 된 나머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릴 대신에 세게 올려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금리를 세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 때문에 성장 둔화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고 금리를 세게 올리면 성장이 둔화가 되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트럭이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따라서. 근데 아차 싶었는데 이 옆에 고랑으로 빠진 겁니다. 이 옆에 고랑, 디플레이션이라는 고랑이 빠진 겁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고랑이 빠졌는데 이 트럭이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양쪽 하나라는 힘으로 확 끌어올리는데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2차 완화, 3차 완화 하면서 힘을 줄 때는 슬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살짝 놓으면 다시 주저앉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라고 거대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길어지면서 이 트럭이 더 빠지게 되는데 그럼 꺼낼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게 당겨! 이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확 잡아다 끌어올립니다. 그랬더니 우와, 이 위로 끌어올려져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반대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들어갔더니 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 가운데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제압을 해주면 돼요. 근데 너무 세게 빠진 거죠. 그래서 웬만큼 금리를 인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확 잡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갖다 확 잡아 올리면 다시 확 던지면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좁은 루트에다가 실물 경기, 글로벌 경기라는 걸 안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 12강 동안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강의 개요 때 해드렸던 말씀하고 잠깐 연결해서 해보죠. 역사를 볼 때 서기 1년, 뭐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포스트들을 세워가지고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포스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85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도까지 있었던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2, 3강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97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4강에서 7강까지 진행됐었던 얘기죠.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8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이후에 금융위기라는 거를 잉태했다라는 말씀을 08년도 요거 관련돼서 드렸죠. 그게 9강부터 11강 동안 이어졌던 왔던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라는 안이한 생각이 뭘 만들게 되냐면은 코비드-19이 터졌을 때 너무 과감한 부양책과 함께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태라는 걸로 이어지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강의 내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별도로 존재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맞물려 있다라는 설명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런 중요한 금융위기들, 외환위기들 혹은 버블 붕괴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중요한 포스트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서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난 3, 40년의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각각의 위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에는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겠죠. 외환 위기 때는요, 엔화가 계속 강해질 거라는 생각, 반도체의 경기는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 이 생각이 과한 투자를 만들어냈던 거 아닌가요? 닷컴 버블 때는요, 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영원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생각들이.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채권들이 만들어졌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코비드-19 때는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는요, 그냥 닥쳐오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들,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거한사위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안전함에 위치하면서 위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위험에, 위태로움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그 위험이 성큼 다가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충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이때하고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정보의 체계나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정교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하고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투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위기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경제체제나 모든 게 다르겠죠.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사람이 거기서 주체였던 거고, 사람이 누구나 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튤립 뽑을 때는 사람들이 공포와 탐욕이 없었을까요? 이 시기에는 공포와 탐욕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공포와 탐욕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엔 수많은 제도나 아니면 수많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경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변에는요, 인간의 심리라는, 인간이라는 심연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그 인간이라는 심연이 85년, 90년,
2000년대 이때하고 지금도 그대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방심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위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련의 역사들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이럴 일은 없을 거야라고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관성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경계감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교훈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겪더라도 그 공포,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예, 지난 12강 동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